안녕하세요. 편도 제거 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동희 엄마 김소희입니다. 제가 잠시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4년 전 세상을 떠난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한동안 좀 속이 후련해지는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엄마를 응원하러 저희 동희가 함께 왔습니다. 제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자는 사진인데요. 살아있었다면 올해 10살이 되었을 저희 아들 동희가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저희 아들은 2015년생이고요. 동희는 한 달에 2번 40도 고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열날 때마다 이제 병원을 가면은 편도염이다. 시기가 되면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1년의 고민을 끝에 조금 더 건강히 자라기 바라는 마음에 수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 가슴 속 평생 대못으로 남게 될 거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건 2019년 10월 4일 오후 3시경이었는데요. 통상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안내를 받았고 그런데 동희는 2배의 시간이 걸려 2시간 13분 만에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도희는 수술 중 출혈이 살짝 있었는데 지혈한다고 늦었다. 그냥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환자들마다 피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듯이 지혈 조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문제없이 끝났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 동희가 여전히 경구약과 물도 복용이 되지 않았고 퇴원하는 10월 6일 담당 의사에게 입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어머니 편도 수술하면 원래 못 먹어요.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못 해드리니까 작은 병원 가서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애기들 다 잘 먹어요. 출혈 없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퇴원을 강행하였습니다. 퇴원 후 여전히 아이가 잘 먹지 못해서 10월 7일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액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입원을 권유하셨고 곧바로 2차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10월 9일 새벽 제 손 가득 동희가 피를 왈칵 토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놀래서 나가길래 당연히 의사를 호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오지 않고 그 사이 동희가 2번째 피를 대량으로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 대원님이 CPR을 하면서 수술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데 도착 6분여를 남겨놓고 다른 CPR 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아들의 수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20km 떨어진 동아대 병원으로 도착을 했지만 늦어진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5개월을 투병하다가 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고 정해진 외래가 있어서 집도의를 찾아갔고 그제서야 재수술, 재마취를 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동희가 일주일이 고비다, 이틀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동희가 5개월이나 보태줬습니다. 의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의사에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원했고 아이가 떠나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대로 하라란 말이었습니다. 거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동희 아빠가 백혈병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액 맞았던 병원에서는 왜 의사보다 119가 먼저 도착한 건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 병원은 본인 환자를 왜 거부를 한 건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은 매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양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료수사전담팀이 없다 보니까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저희가 이거를 좀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가고 의료수사전담팀이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진료기록 감정과 그 감정을 의사가 하기에 공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이 있었던 저희 사건이 다행히 3년 만에 검찰의 전문검사 이송 제도를 통해서 의사 출신 검사님께서 사건을 맡아주셨고 제대로 된 수사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동의를 애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설명을 잘못한 병원과 의사가 아닌 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동의의 사망 원인은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집도의가 수술 중 출혈을 발견하고도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서 목젖까지 함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을 해서 재수술 재만치 상태를 은폐한 채 의무 기록지에도 남기지 않고 아들의 담당 의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던 그날 재수술 상황을 몰랐던 담당 의사가 퇴원을 강행하였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항의한 다음날 의무 기록지를 추가 기재하여 스스로 19일 만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액 맞았던 병원 또한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그날 이제 원래 당직 의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병원 아는 후배에게 이제 대타 당직을 부탁을 했고 그런데 이 사실을 병동에 고지하지 않아서 의사 바뀐 걸 몰랐던 간호사가 의사 찾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그 사이 동의의 의식평가라든지 기도 확보, 피가 폐나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보호자에게 안겨 이송을 하게 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급처치도 시행하지 않은 채 기도 확보인 기도 유지조차도 시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3번째 원인은 상급 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갖추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이 당시 CPR 중이라 아들의 수용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러나 수사 결과 이미 2시간 이전에 CPR 환자가 소생을 해서 다른 중환자실 담당 의사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119에 2차례 전화 요청해도 마치 본인들이 CPR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앞서 도착한 CPR 환자의 제-CPR 위험도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이 작년 6월에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모두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 7월 10일 날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한 의료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산부산대병원은 사과는커녕 제 앞에서 매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 동의가 최선의 진료를 받았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매우 절감하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과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피해자는 소송을 시작해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의료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저희 민사재판 또한 1심이 4년째 진행 중인데요. 결국 형사 고소를 해야만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료 과실, 의료 범죄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앞에서 피를 토하며 세상과의 마지막 눈을 감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이별의 슬픔은 2배가 되었습니다. 질병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학수사대에서 저를 조사를 하고 아이의 사진을 찍고 부검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프다 간 아이에게 또다시 칼을 댄다는 건 못할 짓이기에 부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투병 중이던 남편이 아들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폐렴까지 겹쳐 호흡기를 달게 되면서 장례도 저 혼자 치러야 했습니다. 그 뜨거운 화장터에 그 작은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목숨과 바꿀 수 있었다며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동희가 28개월에 남편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간호를 하러 가야 했고 저희 동희는 부산 친정 부모님께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말이 트일 시기라서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서 사투리를 아주 귀엽게 쓰던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간다고 현관문을 나서면 그때마다 웃으면서 희야 엄마 아빠 단디 가라 비가 오서 어째 갈락하노 김강술 아빠 화뜩 나서 언니 아빠 아이팅을 외쳐주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한데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저희 동희는 아빠가 암투병 중에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때 한 번 안 썼던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아들이자 저희 부부의 고단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잃고 돌아온가 사과와 애도가 아닌 법대로 하라란 말이었기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편은 항암제와 진통제를 복용해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병세가 더 악화되어 2022년 4월 18일 그토록 보고파던 동희를 만나러 긴긴 소풍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왔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동희가 남편이 너무나도 그리운 오늘입니다. 이제는 저 혼자 긴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못난 엄마에게 자식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아들의 사고가 그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울분을 세상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도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시계는 잠시 멈추거나 기다려주질 않는데요. 특히나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동희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인 초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라는 부끄러운 단어가 더 이상 언론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아들 동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